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신년 특집 시사 토론입니다. 2026년 새해 대한민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거센 개혁의 파고와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 놓여 있고 전북 또한 생존권이 걸린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불필요한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젊은 리더들은 진영 대결에 매몰된 나쁜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와 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분과 함께 그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국민의힘 최현석 전 도당 청년위원장, 조국혁신당 이명택 익산시 지역 공동위원장, 진보당 김금주 전주 을 지역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 정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와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여야 대치가 좀 첨예하고 민생 체감도도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현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개혁은 뭔지 첫 질문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김금주 위원장님부터. 예. 네, 대한민국 정치에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극에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을 사유화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내란까지 만들어내면서 이것은 한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해소해야만 정치는 혐오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 민주주의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합니다. 의원 내각제도 열어놓고 고민해봐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만을 통한 내란 척결이 아니라 내란 정당, 위헌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합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 이명택 위원장. 예, 아마 진단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현재 정치가 가장 큰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도 앞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와 같은 제3당의 위치에서 볼 때는 기득권 양당 구조가 현재 우리 정치 발전을 대단히 이렇게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기득권 양당 구조로 인해서 제일 문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위기의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진단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좀 분산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정치 구조도 어떻게 더 다당제 정치로 다원화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면에서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시민주권의 어떤 국가, 국민주권의 국가로 가도록 하는 이런 개혁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최현석 위원장.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는 국정의 현실과 정부 여당의 인식이 완전히 괴리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며 수도권의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가 마치 백조의 우아한 겉모습만 보고 물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다리는 외면하는 상황과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된 채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풀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정치가 소통과 화합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지표와 목소리로부터 책임 있게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설한 의원. 네, 아마 정치가 사실 헌법소 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단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는 법치와 민주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불법 계엄을 보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로 사실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공포를 보여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 힘을 잃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가 지배하는 공론장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혐오를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하되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악의적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미디어 개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을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그 질문 더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진영 대결이 지금 진영 정치가 극에 달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정치권이 혐오를 동력 삼아서 나쁜 정치를 반복하는 이유 이거 참 궁금하고 또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되는지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이명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의 현재의 문제를 걱정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고 하는 진단 학자들이 하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면서 기득권화된 이 상황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이 승자독식의 구조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부터 2인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양당만 결국 또 정치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로 늘리는 이런 좀 정당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저는 좀 가장 시급하게 우리 정치권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좀 앞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정당들이 누구나 민생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같아요. 그래서 좀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어떤 정책 대결에 이런 장으로 좀 정치가 작동하도록 자꾸 좀 방향이 좀 바뀌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예. 네, 앞서 우리 세 분 위원장님께서 그 계엄 말씀하셔가지고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계엄은 국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고 어떤 이유로도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러한 극단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과정에서 당시 제1야당은 그 책임에서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 20명에 대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등 거대 야당으로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대결이 남는 정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나쁜 정치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 모두를 극단으로 몰아간 정치 구조 자체를 함께 되돌아보고 책임을 나누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바로 선한 의원. 네, 그 말씀으로 보면 사실 그럼 계엄을 하시지 말고 정치를 하셨어야죠. 정치가 사실 실종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극단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대화인데 사실 대화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이제 폭력 수준의 계엄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대를 절멸시켜야 되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고 또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닌 이제 틀린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 상대 정당이 말하는 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나쁜 정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서 계속 찾게 만듭니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를 노인들이 차지해서 그래. 그리고 20대 남성이 힘든 걸 여성들 탓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정말 이 혐오의 정치거든요.
국민들끼리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게 하고 부추기는 것들이야말로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가장 비겁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좀 멈춰야죠. 누구 탓이냐면 사람을 공격하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는 구조적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특정 세대나 성별을 갈라치기 해서 표를 얻는 쉬운 정치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시스템을 만드는 어려운 길을 가는 정치. 저는 이게 진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바라는 일 같습니다. 네. 자, 김금주 위원장님. 뭐 예.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쨌든 혐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쉽고 싸게 이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권력을 얻는 승자 독식의 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양당 구조를 강화하고 혐오와 나쁜 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명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당제로 전환하기 위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가 소수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다수의 삶을 대변할 때 대변하고 그렇게 구조가 재편될 때 정책 대결과 협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의 정치가 혐오에 매몰될 때 주권자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넓혀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제도의 변화, 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정치가 혐오를 멈추게 하는 거는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 개인이 깨닫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유권자가 혐오를 파는 정치인들에게 완전하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 혐오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시민과 국회의 힘이 이걸 막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우리가 전부 목도했던 부분들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 제왕적 우리가 대통령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개헌이 필요성은 비상계엄 이전이나 이후에 계속됐지만 현재 와서는 사실 굉장히 논의 자체가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의 변화, 권력 분산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개헌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신을 좀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석. 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 자체가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법안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견제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삼권 분립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입법 역시 견제받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문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향의 분권형 개헌 논의에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권한을 나누는 만큼 책임 역시 분명히 지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특정 세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시는 어느 한 권력도 국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권력은 나누되 거기에 책임도 주자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안도 하고. 자, 선언이 의원님. 네, 저도 사실 지방 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분권형 개헌이 좀 핵심의 권력을 중앙 정치인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중앙의 권한을 확실하게 좀 지역으로 과감하게 내려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권한을 나누는 것을 넘어 좀 전북이 같은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 정부가 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치권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권력은 나눌수록 투명해지고 그 혜택은 아마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지방에 얼마나 많은 분권 이제 관련한 권한을 줄 것인가 이 쟁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최근에 토론회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에는 관련해서 좀 개헌에 대한 물꼬가 터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 대통령도 뭐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지만 네.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뭐 권력의 분산도 좋지만 네. 지방 분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현실화하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김금주 진보당의원께서 이어주시죠.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당 정치입니다. 선출된 왕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결국에는 의원내각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국민의 대표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다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민적 정서나 합의를 이뤄가기 위한 논의를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명택. 예, 제가 어제 지역에서 지역 경제 관련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지금이 코로나, IMF 때보다 경제가 더 힘들다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계엄 상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지금 툭 떨어진 다음에 경기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헌법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이후에 지금 38년 38살이 돼가지고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저는 반드시 정치권이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뭐 검토해 본다든가 국회라든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프랑스 헌법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를 저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개헌의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 수렴입니다. 또 정치권이 뚝딱뚝딱 만들고 전문가들하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개헌의 안을 원포인트라도 무엇 하나라도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고 더 모으는 과정에 조금 더 나간다면 국가의 중요 사안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참에 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여러 번 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지방선거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개헌에 대한 이야기 좀 꼭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개별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선한희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 여당이 견제해야 될 제1원칙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소외된 전북 프레임을 탈피하는 것, 저는 그게 제일 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정말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제 1원칙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막연한 요구가 아닌 실현 가능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유능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임기 내에 가능한 여부도 정말 확실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오랜 수건 사업인 해달라라는 읍소는 통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새만금도 재검토, 현실화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전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타당한 논리와 대안으로 전북의 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좀 실제로 해결해내는 유능한 여당이 돼야 되는 게 있어서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과정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북은 이런 과정들을 보고 분석하고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전략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외론, 홀대론이 아닌 준비되어 있으면 해봐라라는 전북의 기조에 맞춰서 탄탄하게 좀 준비하는 것, 좀 이것이 진정한 좀 전북 목찾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북 목 찾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많이 어려우시죠? 정당 활동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보수 정당의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보여줄 쇄신 의지, 쇄신의 비전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뼈아픈 질문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까지 전북에서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며 지지 기반을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앙 정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도민들께서는 10.9%라는 두 자릿수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아직 전북에도 보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전북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불통 행정과 혈세 낭비를 막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결과로 이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정운천 의원님의 지난 8년간 의정 활동은 전북에서도 보수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 엄격한 기준과 공정과 또 건전한 보수를 도민 여러분들에게 평가받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명택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사회적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경제력 플러스 이제 사회 복지 안정 뭐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좀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청사진이 중앙의 어떤 거대 담론에 좀 매몰되지 않고 이 지역의 민생 현장에 좀 닿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가능할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두 가지가 창당할 때 있었습니다. 하나가 검찰 독재 정권의 네. 퇴진이었고 이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권 선진국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헌법이 다 이렇게 5가지 권리로 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 권리구제권,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 근데 4가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사회권이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요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생 복지 이게 대단히 어떤 북유럽 정도 수준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이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행정, 정치의 영역에서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고 못하면 못하는 정도인데 저희들은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회권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는 권리로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뭐 주거,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디지털 이런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권리 이걸 좀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OECD 주요 국가에서 보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예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되게 부자가 됐는데 국민의 삶이 아직 행복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현재 지방세로 내려오는 비율이 국가 이 재정의 19.2%입니다. 근데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이것을 매년 1%씩 늘리자라고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지방분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어떤 특별 그 회계도 신설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대폭 늘려줌으로 인해서 사회권이 좀 저는 가장 잘 보장되는 전북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낙후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권에서만큼은 전북이 좀 앞서가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도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 정부에서도 뭐 산재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빈부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도 좀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좀 해결하는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금주 위원장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진보당도 쉽지 않죠. 거대 양당 힘겨루기 그렇죠. 속에서 또 이렇게 버티시려면 그러면서 사실 노동자들하고 또 서민들의 목소리는 사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이걸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보당만의 어떤 소통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가장 현명한 정치인은 시민이다, 국민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기존 정치권들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진보당은 최근에 지역의 한 1,500여 개의 상가들을 방문해 봤더니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도입운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2년 전에 전국 최초로 진보당에서 제기한 대출금리 인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이렇듯 주민들과의 밀착 속에서 나온 어려움들과 요구를 정치 의제로 만들어서 해결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통 방식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이 선택 질문 시간인데 이렇게 좀 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북에서 민주당은 기득권 안주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매번 사실 정권을 잡았을 때도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좀 버리는 카드라는 쓴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북 정치를 위해서 상대 정당들이 좀 가장 먼저 좀 버리고 개선해야 될 것 지적을 좀 해주시죠. 먼저 민주당부터. 저부터요? 예. 너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세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남탓 정치,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첫째, 전북이 낙후된 원인을 도민들이 민주당만 찍었기 때문이라면 유권자를 탓하는 버릇을 버려야 하고요. 선택받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전북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지금 내란 사태 때 집권 여당으로서의 보여준 무책임함을 일단 반성해야 하는데요. 헌법이 유린당할 때 침묵하거나 방조했던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어떤 쇄신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모호한 동거를 청산해야만 지방선거에선 좀 전북 도민의 선택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건 사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공론의 경기장을 이제 탱크로 부시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다시 선수복을 입혀준다는 건 협치가 아니고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는 전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을 것인가, 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해야 될 지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얘기는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청하겠습니다. 예. 네. 반론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 손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남 탓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되려 민주당이 전북 정치 말씀드렸습니다. 전북 정치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점은 저는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태도와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며 그 무게는 맡은 자리만큼 엄중해야 합니다. 잼버리 사태 당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보다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발언을 했던 모습은 많은 도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책임의 크기는 자리의 무게에 비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인식도 남았습니다. 또한 최근 하계올림픽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온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님에게 일부 민주당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야유와 퇴장으로 대응한 장면은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전북의 발전은 어느 한 정당만의 성과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승패를 가르는 경쟁 이전에 도민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축하할 자리는 축하하고 책임질 자리는 책임지는 정치, 그런 기본적인 품격이 회복될 때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북 정치 다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에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그 앞에 질문을 똑같이 좀 이어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타겟은 전북에서는 민주당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타겟팅이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쓴소리를 좀 해주십시오. 쓴소리를.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한희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남탓 정치와 무책임함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북에서의 집권당은 누구였느냐?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34년간을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는 그만큼의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 정치를 해왔던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정한 책임 정치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님.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조국혁신당의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조가 국힘제로 부패제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만큼은 되지 않도록 해야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제1당과 연대하겠다. 그리고 다만 호남에서만큼은 경쟁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다른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당대표께서 현재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계속 뭔가 내란 세력으로 뭔가 계속 규정 지으면서 이야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지방정치가 도입된 이래 지금 35년 동안 우리 호남에서 전북에서 어떻게 보면 일당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이제 선한희 의원님께서도 실력이 대단히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고 했는데 저는 실력보다는 좀 경청과 어떤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다가도 선거 후에 권력을 독식하고 나면 거의 민주당 일방적인 정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냐면 지난 35년간 여당으로서 존재했는데 전북의 경제 지표, 삶의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다양한 어떤 그 시민 사회와 또 다른 정치 세력의 목소리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론의 기회를 주시나요? 민주당? 네. 잠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유권자의 사실 지금까지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시절에도 당선될 수 있었고 진보당에서도 총선에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요. 회초리를 들 때는 매섭게 되는 유권자입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창당했을 때 도내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당은 굉장히 회초리를 심하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유권자의 선택을 폄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겸허히 수용하고 경청하는 태도나 앞서 말씀드려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내년에도 끊임없이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젊은 정치인들 본인들보다 훨씬 더 젊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하고 지난주에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문제가 나오면서 그 용인 반도체 단지를 전북으로 옮겨올 때는 우리 같이 협치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그래도 희망 걸린 상황을 좀 저희들 지켜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생존권이 걸린 문제만큼은 전북권 협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 정치가 좀 당장 버려야 할 관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먼저 자유스럽게 누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새만금 예. 네. 참 새만금 사업이나 특별자치도내 실화처럼 전북의 생존이 걸린 사안에서 진정한 전북형 협치를 가람하고 온 가장 큰 관행은 이 중앙의 눈치만 살피고 지역의 목소리는 분명히 내지 못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전전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선한희 의원님께서는 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과
때로는 연대해서 함께 하겠다는데 저희 국민의힘이랑은 손도 잡기 싫으신가 봅니다. 아니 완전한 청산 이후에 가능합니다. 청산 이후라고 정말 말씀해주시네요. 예. 그 새만금 국제공항 이번 이 무산권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분명히 적기 완공을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대통령실에서는 무분별한 지방공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사실상 제동에 걸렸습니다. 우리 전북에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을 이처럼 쉽게 흔들리게 냅두는 것은 정치권이 중앙을 향해 분명한 문제 제기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인공태양연구시설 공모 탈락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남 나주를 선정했고 전북도는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민께 사과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치권이 하나로 모여 중앙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 국민의힘도 전라북도에 국회의원님 계십니다. 저희 도당 위원장님 조배숙 의원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북형 협치를 위해서는 선거 때만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지는 정치가 아니라 중앙의 기조가 바뀌어도 지역은 감내하라는 식의 관행부터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중앙에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도민 앞에서는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전북형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쌍발통 정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그 협치는 뭐 몇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전북 같은 현실에서는 정말 전북의 이익이라면 모두가 같이 함께 이게 내 공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협치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정치가 좋은 거일 때는 내 공을 앞세우고 어려운 문제일 때는 뒤로 빠지고 이제 이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당리당략이라든가 어떤 또 중앙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북의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북 도민의 입장을 더 굳건히 하면서 좀 도민의 입장을 뭔가 대신 좀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좀 그런 국회의원들의 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인들 모두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협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그냥 어떤 이런 온정적 어떤 선의로만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더 다당제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일당 독식 구조가 너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도 좋고요. 조국혁신당, 진보당 뭔가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정당이 도의회에도 진출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다양한 목소리가 같이 함께 존재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선의에 기대는 협치는 항상 좀 공허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협치를 위해서 하여튼 선거제 개혁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이번 선거에서 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되게 좋겠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짧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에서의 집권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에게 보여진 모습은 당리당락에만 매몰되어 있고 막강 권한만 누려왔다. 이런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북형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북이 하나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만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책임을 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이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선민의식 반드시 버려서 함께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선민의식 버리시라는 거 잘 새겨 들으시고. 저는 사실 기성 정치권이 당장 버려야 할 관행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건강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몰아가는 건 전 이게 사실 기성 정치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팀이다 하더라도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협치 과정일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않게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무조건 동조해야 된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에 기대서도 안 되고 이 여러 정당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때도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에서 어디까지 타협을 할 건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건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원팀이 강조될수록 다른 목소리들을 사실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런 관행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에너지 관련 얘기도 하셨지만 송전솔로 문제만큼은 사실 저희가 여러 정당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솔로가 전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도민들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같은 파트너로서 협력적 구조로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명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전기가 다 올라가면서 에너지 식민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주 빨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는데 우리 호남 전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송전솔로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런 야당들에서 많이 먼저 이야기하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도민들의 어떤 그 밑바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선거 때만 말고 평상시에 좀 많이 귀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승전결 민주당으로 돌리는 세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나갔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쨌거나 올해 이제 새해이기도 하니까 구태 정치를 다 비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도 다 중견이십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내 안의 구태 그리고 또 가장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주 먼저 위원장님.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진보당은 늘 신인처럼 자아 비판입니다. 자아 발로 비판. 뛰고 신인처럼 뛰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구태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영화 홍반장과 같은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주민 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찾을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입니다. 기성 정치인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이겠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정당, 진보당의 애정을 담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명택 위원장님.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2011년 정도부터 제가 정치 활동을 조금 이제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정치인이 된 게 2014년부터니까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정치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좀 멋졌기도 한데요. 항상 뭐 저 자신을 돌아보는 누구나 많이 이야기하는 초심. 제가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정치 활동을 해온 지금 10여 년 내내 제가 이야기한 게 지역 정치 혁신, 그리고 새 정치. 저는 이 길에서 그래도 계속 그 의제를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항상 다시 한번 제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좀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더 노력하고요. 특히 좀 우리 지역 정치 하다 보면 정치인이 대단한 리더나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시민의 힘,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저도 계속 더 초심을 돌아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최연섭 위원장님. 제가 언제 중견 정치인이 됐는지 격을 상승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선배님들 앞에 두고 이제 중견 축에 같이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저도 항상 지금까지도 기성 정치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든 이 대한민국 전반적인 정치적인 문제든 동시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도권 안으로 어느 순간 들어왔습니다. 항상 제가 경계하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은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면 할수록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규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제 스스로도 리마인드하고 또한 비교적 우리 국민의힘이 비교적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경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말을 하는 리더십보다도 항상 경청하고 겸손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선한 의원. 청년 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견이라고 들으니까 참 새삼 마음이 또 새롭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그 주변의 어쨌든 회유가 제일 힘듭니다. 그 안에서 소신을 지키려고 하고 어쨌든 그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공론화해서 이 문제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하나의 이제 완벽한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요. 그거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걸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절박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요. 정치라는 과정은 저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도민들이 원하는 따뜻한 정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전솔로 특위 그리고 새만금 예산 전색 삭감일 때도 이제 가서 하는 투쟁들, 민생회복 지원금 공론화 등 전북 도의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도구니까요. 많은 도민분들이 정치를 내 옆에 가까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는 개헌과 같이 거대 담론부터 각 정당의 뼈아픈 실책과 쇄신안까지 폭넓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제도권 리더들이 스스로 내안의 구태를 경계하고 정당을 넘어 전북형 협치를 약속한 대목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희망적인 지표였습니다. 정치는 결국 도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 보여준 건강한 비판과 대안들이 전북 곳곳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주 MBC 신년 특집 시사토론 K정치개혁 길을 묻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